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북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북한에 대해서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이제 북한 개발이나 북한 지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드리려고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회를 주신 여러 단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앞서도 지금 이용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특히 신정부가 들어오고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그 북한 지원, 특히 이제 민간 지원에 대한 골들이 어떻게 트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 가지 맥락에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국제적인 맥락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맥락 자체가 한국의 이제 시민사회라든가 이제 민간 단체들한테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거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중에 아까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퍼주기식이 아닌가. 에 대한 하나의 디펜스 메커니즘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그러면 국제기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저희가 조금 반면교사로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ODA, 흔히 얘기하는 공적개발 원조라고 하는 것에 이제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산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헌법상 북한이 한국의 영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이제 ODA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하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제 민간 지원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가 또 하나의 그 포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드릴 말씀은 그 2017년부터 2021년도 5년도 이제 계획인데요. 그 유엔의 각 그 기구들하고 그다음에 북한 정부가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스트래티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그 유엔 그 전략 계획에 근거해서 그걸 좀 약간 제가 요약을 하고요. 어떤 함의가 있을까라는 것 좀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제가 10가지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 페이퍼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뒤에도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가지로 요약을 해서 큰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서 자체는 전략 그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보통 이제 유엔이 하는 하나의 그 행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해주는 국가들하고 그 대상 국가죠. 대상 국가와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인데, 북한 경우에는 이게 1차가 아니라 1차는 그 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2차 이제 프레임워크가 되어 있는데요. 큰 특징은 뭐냐면 다른 국가와 달리 지금 15개 유엔 기구가 동시에 사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 그 국제기구, 특히 유엔 기구, 뭐 아동일 수도 있고요, 여성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고, 모든 분야의 사회 분야에 걸쳐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유엔 기구들이 동시에 사인을 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 될 수 있고요. 북한도 외무성 국가조정위원회가 지금 공식적인 하나의 코사이너로 참여를 한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어젠다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 탑 프라이어리티를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 그 5개년 계획, 4개년 계획을 할 수도 있지만 4가지가 지금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량 영양안보, 그리고 사회개발 서비스, 보건력, 레질런스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데이터와 개발 관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전략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11년부터 16년까지가 첫 번째이고 지금 두 번째라 말씀드렸는데, 비교해 보시면 약간의 전략 순위에 이제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스트래티직 그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사회개발입니다. 두 번째가 지식 및 개발관리고요. 그 다음에 영양, 기후변화, 환경이라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지금 17년부터 21년 적용되는 그 프레임워크에 넘어가시면 첫 번째가 식량이 다시 맨 위로 올라오고요. 사회개발 서비스가 두 번째 내려오고, 그 보건력,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이터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썼고요. 그리고 개발관리라는 것은 사실 첫 번째 프레임워크에도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고,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모니터링이나 이밸루에이션, 데이터 구축, 기술적인 관리들을 보다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프레임워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요 사항은 북한 정부의 역량 보건 및 활동 지원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유엔이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섹터별도 있을 수 있고요. 지역별로도 이제 안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부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의 마지막 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발 협력이나 아니면 인도적 지원의 핵심적인 주체가 뭐 다양한 어떤 스테이크홀더가 가능하겠지만, 핵심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부의 어떤 보건력, 그리고 이제 역량, 이런 것들을 목표에 두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10대, 다섯 번째 이제 10대 주요사항은 그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북한의 특수성하고 국제적인 보편성을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용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파리 5가지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너십이 첫 번째 원칙이 들어가고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너십이라는 것은 로컬 거버먼트가 원하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개발 계획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사실 국제개발협력 큰 하나의 패러다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북한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북한의 특수성과 더불어 국제적인 관례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가치들을 같이 이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는데, 특히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꼭지인 것 같아요. 지식 전달하고 정책 대화라는 것이 레귤러하게 이제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이라든 것 아니면 인도적 지원이 이제 하나의 큰 프레임으로 좀 엮여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각각의 지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특히 이제 정책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채널들 많이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도적 측면과 장기적 개발 측면이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지금 하나의 그 프레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전략 우선 그 순위 탑 프라이어티가 있고요. 그리고 일관된 목표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 이 그 두 번째 프레임워크에 그건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을 갖춘 인간 개발이라고 이게 파이널 골로 잡혀 있습니다. 이 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네 가지의 탑 프라이어티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하나의 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그 개발협력, 글로벌 개발협력 패러다임으로 측면에서 보면 SDG라는 걸 다 아실 거고요.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큰 하나의 역사적 흐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끊임없이 연결시키려는 것이 유엔의 그 노력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과연 어떠한 우리가 당위성을 가지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사회적 합의, 국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SDG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범분야적 접근법이라 해서 영어로는 크로스 커팅이라고 하는데 아마 개발 협력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하나의 익숙한 단어일 텐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들이 있고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저에 깔리는 그러니까 공통분모로 들어가는 아주 코어한 핵심적인 하나의 가치라고 볼 수 있죠. 유엔은 요번에 그런 크로스커팅 이슈를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는 5가지고요. 인간을 중심으로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right-based approach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평등, 젠더 이슈가 들어오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환경, sustainability 이런 것들이 나오고, 네 번째는 보건력. 아무리 그 재난이 닥치더라도 쉽게 이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과 기반 관리, 굉장히 리저트 베이스드로 가야 된다는 5가지 원칙이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4가지 우선순위도 그렇고 모든 SDG를 나중에 이제 연결시키는데 하나의 공통된 부모로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사정에 맞게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적용 합니다. 그래서 SDG 17가지 골이죠. 그리고 169개 그 타겟이 있고요. 241개 글로벌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북한 맥락에 어떻게 녹아낼 것이냐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한 큰 특징이자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우선순위에 각각의 그 SDG에 굉장히 그 특별한 골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나중에 다시 그거는 구조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하나의 주요 사항으로는 성과 기반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데이터와 평가, 통계. 그러니까 결국은 유엔도 돈을 받는 기관이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북한에 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어카운터블을 해야 됩니다.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책무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 책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구축할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계속 평가하고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돈을 지원한 도너들한테 다시 한번 그 책무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계속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result based management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관련된 그 특징 중에 하나로 지금 9번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10번째. 근데 9번째에서 잠깐 또 언급을 하자면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북한도 사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서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 특히 베이스라인 그 리서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큰 패키지예요. 리졸 베이스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인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평가 기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소개된 것들, 그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지역이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과연 그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10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인 그 변수를 열어놨습니다. 그 북한 정부 오너십에 대한 확인, 그리고 북한을 둘러싼 안보 요소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탑 프라이어티의 그 변화의 가능성 같은 것도 마지막에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SDG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평가 기법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전체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구성되는가 구조들을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 익숙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그 국제사회가 개발협력이라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좀 이해를 해야지만 북한에 대한 접근도 우리가 뭔가 당위적인 원칙,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 이런 것들 고민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조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17가지 고려하고 말씀드렸고, 특징 자체는 모든 총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개발, 경제개발, 평화안보, 거버넌스 모든 그 한 국가의 개발이라는 그 프레임, 그 패키지를 총망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169개 골들이 타겟이 있기 때문에 세부 목표가 안 걸리는 분야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인디케이터가 241개가 이미 통과가 된 상태고 각 국가별로 지금 SDG를 어떻게 이행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보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MDG라는 패러다임이 있었고 2016년부터 2030년 또 다른 15년 동안은 이제 SDG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특징을 약간 비교를 잠깐 하자면 MDG는 사회 발전, 사회 개발에만 국한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인권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말씀드렸듯이 SDG는 17가지 골로 늘어나면서 한 국가의 발전이라는 프레임에 모든 국면들이 다 포함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 주체를 보시면은 핵심 주제를 보시면 MDG 같은 경우는 빈곤 감소입니다. 근데 SDG는 빈곤 퇴치입니다. 빈곤을 없애겠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앰비셔스하고 굉장히 트랜스포머티브하다는 이제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고요. 대상 국가를 보시면 MDG는 최빈국이나 개도국에 국한되어 있는데 SDG는 모든 국가, 유엔의 회원국 모든 국가가 다 SDG 이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도 보시면 MDG 같은 경우는 ODA 중심이다. 국가가 국가에 주는 일종의 텍스를 활용한 그런 정도의 재원 조달이 가능한데 불구하고 SDG는 모든 가능한 일종의 소스들이 다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 프라이빗 섹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 단체가 지원해준 것도 다 이제 하나의 그 툴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모니터링을 보시면은 MDG는 자발적으로 유엔에 보고하는 것인데 SDG는 4년마다 소위 얘기하는 UN 하이 레벨 폴리티컬 포럼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자발적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서 작년에 22개의 국가가 자발적 그 국가 보고라고 해서 Voluntary National Review라고 합니다. 22개가 보고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44개 국가가 예약을 해놨습니다. 7월 달에 이제 보고를 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13개 국가가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북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런 보고 시스템 어떻게 보고할 것이냐,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냐, 그 유엔의 관행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하도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아마 앞으로 우리가 민간 지원할 때도 같은 프레임으로 간다면 서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일종의 그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노하우들을 저희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체, 이행 주체인데요. MDG는 국가에 몰입돼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이제 주체였는데 지금 SDG는 다양한 멀티 스테이크홀더가 가능합니다. 시민사회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다음 민간단체 그리고 국회 그리고 다양한 이제 주체들이 다 하나 이행 주체로 지금 통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뭐 이렇게 SDG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국제 패러다임을 말씀드릴 부분은 원조 효과성에 관련된 파리 선언입니다. 5가지 이제 원칙이 있는데 아까 이훈 교수님께서 이제 오너십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조의 일치라고 해서 결국은 북한이 갖고 있는 개발 계획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그 정책과 도너들의 정책이 얼라인돼야 됩니다.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이제 개발 효과성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원조의 조화. 결국은 들어가는 모든 도너들이 서로 정책을 조율하지 않고 들어가면 원조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전에 원조를 이행하는 도너들끼리 어떤 정책적인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건 결국 물론 민간 지원단체와 그다음에 그 정부 그리고 다양한 국제기구가 서로 다른 어떤 목적과 역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이제 조화적인 면이 있어야지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다는 하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중심 관리를 말씀드렸고 뮤추얼 어카운터빌리티는 서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굉장히 큰 원칙들이고요. 또 부산에서 마지막에 이제 하이레벨 그 포럼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부산 결과문서를 보시더라도 거의 같은 이제 맥락입니다. 그래서 5가지 원칙을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패러다임이고 그게 하나의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요번에 나온 유엔 전략 그 프레임워크의 구성도입니다. 맨 아래를 보시면 범분야적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린 크로스커팅 이슈가 다 깔려 있습니다. 이 모든 5가지의 크로스커팅 이슈는 지금 그 유엔에서 내세우고 있는 4가지 탑 프라이어티, 그리고 4가지 탑 프라이어티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SDG에 모두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식량 영양 안보, 사회개발 서비스, 보건력과 지속 가능성, 데이터와 개발 관리 이런 것들 옆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SDG 목표들과 연결해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SDG 2번 기하종식 식량안보 지속가능 농업 이게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탑 프라이어티 중에 첫 번째 식량 및 영양안보와 연결이 되고 이거를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밑에 보신 범분야 접근법의 5가지가 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그리고 굉장히 포괄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그 효과성을 창출할 것인가는 뭐 저 스스로도 좀 약간 의문이 들지만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의 어떤 원칙, 돌아가는 구조적인 맥락은 이렇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그 페이퍼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유엔 상주 조정관하고 북한 정부의 공동 책임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하나의 큰 책임이 아니라 실패할 경우 아니면 뭔가 부조화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 책임으로 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합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표준 이행 절차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지금 상호 인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런 얘기가 잘 나오지 않는데 두 번째 프레임워크에서 이게 강조가 됐다는 것은 유엔도 이제 북한을 이런 식으로 다뤄야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리고 북한도 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인용되는 여러 가지 표준적인 이행 절차들을 수용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정 메커니즘이 끊임없이 지금 여러 가지 단계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필요가 긴급하게 발생할 경우에 국가 인도 지원팀을 소집하고 편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모든 것이 지금은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네 가지 탑 프라이어티도 그렇고 크로스 커팅 이슈도 그렇고 SDG라는 큰 맥락에서 지금 유엔이 시도한 거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구호, 인도적인 지원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또 다른 팀을 운영할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단서를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정 지원 측면인데 재정 지원도 굉장히 그 특이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중간 긴급구호 기금이 따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들이 있는데 더 해가서 이제 다자성 양조라는 것이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펀드라고 우리가 갑이나 그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펀딩 메커니즘을 여기서는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지금 다자성 양조로 말씀드린 건 이거는 저 다자 원조가 아니고 양자 원조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래터럴 에이드인데 국제기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이고 단 그 국제기구에 돈을 준 도너가 북한에 줘야 된다, 어느 섹터에 줘야 된다,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단서를, 그러니까 일종의 이어마크를 달 수 있습니다. 그런 펀딩이 다 복합적으로 이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겠다,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거와 2019년도에 중간 검진을 한번 하겠다, 이밸류에이션 하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모니터링과 평가가 굉장히 주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상호 그리고 어떤 그 인정하는 가운데 되지만 가장 제가 오늘 그 강조하고 싶은 거는 타당성 검증이라든가 베이스라인을 검증한다거나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하는데 모든 유엔이 원하는 곳까지 다 들어간 걸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개발 협력에 쓰이는 프로젝트 사이클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 보편적인 하나의 프레임워크에 보시면 되고요. 이걸 그대로 유엔이 쓰겠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도 이러한 그 프로젝트 사이클 매니지먼트 PCM을 알아야 되고 PCM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지만 유엔한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서 이런 발표를 할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한국 측에서 민간단체에서도 좀 가서 서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한국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 그건 뭐 코이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하나 접근법도 북한에 대한 데이터 확보라든가 북한의 데이터 구축을 하고 보고할 수 있는 채널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향후 과제들인데요. 첫 번째는 과연 그 UN 스트래티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북한을 사회화하는데 그러니까 큰 거시적인 맥락에서 사회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가능할 것이냐라는 화두입니다. 저도 답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하나의 그 디스커션 화두로 좀 던지고 싶은데 과연 UNSF라는 것이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리고 그렇다면 한국의 민간단체 지원도 어떤 식으로 이제 같이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맥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뭐 공통분모로 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같이 전략적인 제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와 같은 얘기로 이제 유엔 전략 프레임워크의 책무성과 효과성 제고입니다. 다양한 효과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좀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도 그렇고요, 모니터링도 그렇고요, 매트릭스로 활용하겠다, 인터넷 스탠다드 쓰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들이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큰 화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저희가 도출하겠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퍼주기식이 아닌 일종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지원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할 경우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하나의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접근하고 우리가 관찰할 것인가가 큰 향후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국 NGO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어떤 식으로 한국 민간단체가 UN 스트래티직 이 프레임워크랑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미 좀 늦은 것 같은데 이 프레임워크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가 고민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이 큰 고민거리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인도적 지원하고 개발 협력을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매끄럽게 잘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북한의 굉장히 취약한 지역들은 인도적 지원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사실 개발 협력이 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게 국제적인 관행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고 유기적으로 이걸 결합을 시킬 경우에 우리가 지원법을 통과시킨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검증이라든가 실질적인 어떤 사례들이 민간단체들 모여가지고 한번 큰 논의를 하고 서로의 이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발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